지금 NATO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존 무기 체계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12개국이 한국 방산업체와 15억 달러 규모의 긴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납기 지연율 0%, 신뢰도 평가 1등급이라는 놀라운 성과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12년 전 한 미국 분석가가 한국의 장기 성장 가능성을 0%로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3중 지정학 리스크 속에서 살아남은 국가는 역사상 전무하다며 한국을 구조적 한계 국가로 규정했었죠. 하지만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해졌던 것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1년 만에 국산화 완료, 코로나 팬데믹 중 K방역 수출, 우크라이나 전쟁 중 방산 수출 급증까지 모든 예측을 뒤엎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을까요? 그 비밀이 1919년 17세 소녀의 외침 속에 숨어 있었다는데요.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댓글,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챕터 1.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코언입니다. 국제안보 분석가로 15년간 일해왔죠. 오늘 NATO 본부 회의실에서 들은 세 글자가 제 머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브뤼셀 NATO 본부 5층 회의실, 오후 3시 정각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고 에어컨 소리가 낮게 윙윙거렸어요. 제 앞에 놓인 A사 용지 위로 검은 글자들이 흩어져 있었죠. 28개국 대표들의 숨소리가 고요함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독일 국방부 요하네스 밀러가 마이크를 켰어요.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기준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제 펜이 손에서 굴러떨어졌어요. 한국 기준이라고요? 밀러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넘어가면서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납기 지연율 0%, 신뢰도 평가 1등급. 제 눈이 그 숫자들을 따라갔습니다. 불가능한 수치였어요. 프랑스 대표 피에르 르블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15년간 써온 모든 분석 보고서가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NATO 조달국장 마크 앤더슨이 일어났어요. 기존 유럽, 미국 무기 체계의 납기는 평균 36개월입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한국 업체들은 6개월 안에 모든 것을 해결했어요. 그의 손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따각따각 울렸습니다. 제가 12년 전 작성한 보고서를 찾고 있었어요. 한국의 구조적 한계와 성장 불가능성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확신했었어요. 북한 핵 위협, 중국 의존도, 일본과의 갈등. 이 3중 리스크 속에서 어떤 국가도 장기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제 분석 모델이 그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이 기준이 되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회의실의 시계 초침이 똑똑 소리를 내며 돌아갔어요. 제 심장 박동이 그 리듬과 겹쳤습니다. 앤더슨이 다시 말했어요. 신뢰성에서 한국을 뛰어넘는 국가는 없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성능으로 납품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기준이에요. 제 손이 펜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의 대리석 바닥이 제 구두 소리를 메아리치게 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놓친 게 무엇일까요? 챕터 2.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자 제 얼굴이 모니터에 비쳤어요. 23시 45분, 브뤼셀의 밤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키보드 소리만이 고요한 방안을 채웠죠. 검색창에 코리어 스트러티직 어세스먼트 2010이라고 입력했어요. 엔터를 누르자 파일이 열렸습니다. 표지에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당시 제가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기억났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한국의 3중 리스크 구조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북한 핵무기 개발, 중국 경제 의존도 60%, 일본과의 역사 갈등. 이 세 가지 변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썼었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당시 제 분석은 완벽했습니다.
28개 지정학적 변수를 수치화했고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했어요. 수학적으로 계산된 결론이었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는 곡선이 2015년부터 급격히 하락하고 있었어요. 제 예측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예정이었습니다. 지정학적 압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 성장을 이룬 사례는 전무하다. 제가 직접 쓴 문장이었어요. 중동의 이스라엘, 동유럽의 폴란드, 발칸의 세르비아. 모든 사례를 분석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마우스 스크롤을 돌렸어요. 28페이지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장기 성장 가능성 0%. 숫자가 화면에서 붉게 빛났어요. 당시 저는 이 결론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셨어요. 쓴맛이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가로등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분석 모델은 과거 40개국의 데이터에 기반했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국가는 반드시 내부 분열이 일어난다. 제가 쓴 또 다른 문장이었어요. 레바논, 키프로스, 우크라이나 동부. 모든 곳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외부 압박이 커질수록 사회가 갈라졌어요. 보고서 마지막 장을 열었습니다. 권고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제 제안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장기 투자는 권하지 않는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임계점을 넘었다. 저는 이 문장을 쓸 때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닫았어요. 방 안이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12년 전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제 경험과 데이터, 그리고 수많은 실패 사례들이 그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NATO 회의실에서 들은 것은 달랐어요. 한국 기준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놓친 변수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한국이 정말 예외적인 사례인 걸까요? 챕터 3. 다음 날 오전 9시 NATO 조달위원회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12개국 대표가 모여 있었어요. 프로젝터 화면에 긴급 조달 현황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제 손에 든 커피가 아직 뜨거웠어요. 폴란드 국방부 야누시 코발스키가 첫 번째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K 전차 180대를 주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제 펜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180대라고요? 코발스키가 계속 말했어요. 독일 레오파르드는 납기가 42개월입니다. 미국 에이브람스는 38개월이죠. 하지만 한국 현대로템은 8개월 안에 첫 배치를 약속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노르웨이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K9 자주포 24문을 계약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NATO 표준 시험을 모두 통과했고 가격도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제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어요. K 전차 한 대당 600만 달러, 180대면 10억 8천만 달러입니다. K9 자주포 24문은 2억 4천만 달러. 엄청난 규모의 계약이었어요. 에스토니아 대표 마르쿠스 레인이 일어났습니다. KAI에서 FA-50 경공격기 16대를 도입합니다. 그의 손에 든 자료가 바스락거렸어요. 유로파이터는 예산을 초과했고 F-16은 납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이 모든 선택이 가격 때문인가요? 제 질문에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러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코발스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격이 아닙니다, 코원 박사님.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즉시 전력입니다. 3년을 기다릴 수 없어요. 노르웨이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업체들과 계약할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확실성이었어요. 그녀가 파일을 넘겼습니다. 납기 일정표를 보여주는데 주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었거든요. 제 시계가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들은 계약 규모만 해도 15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제가 알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체코 대표가 마이크를 켰어요. 한화 시스템의 천공 방공 체계도 검토 중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러시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즉시 배치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해요. 저는 노트에 숫자들을 적었습니다.
K 전차 K9 자주포 FA-50 천공체계. 모든 것이 현실이었어요. 제가 12년 전 예측한 성장 불가능 국가가 지금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레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싸서가 아니라 바로 받을 수 있어서 선택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지배했어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분석 모델에는 없던 변수였거든요. 챕터 4. 저녁 8시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 온라인 세미나에 접속했어요. 화면에 한국방산의 급부상과 글로벌 영향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참석자 53명이 접속해 있었어요. 세미나 진행자 제시카 파커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예상을 뒤엎은 사례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들렸어요.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공유되었어요. 한국방산 수출 추이라는 그래프였습니다. 2012년 30억 달러에서 시작해 2023년 170억 달러까지 치솟는 곡선이 보였어요. 급상승이었습니다. 파커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흥미로운 점은 기존 예측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그녀가 클릭하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제 이름이 화면 하단에 적혀 있었어요. 데니얼 코언, 2012 코리어 어세스먼트라고 말이죠.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파커가 제 보고서의 그래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의 성장 가능성이 2020년 이후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예측 곡선이었어요. 이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경제 위기에 빠져야 합니다. 파커의 말이 제 귀를 때렸어요. 채팅창에 여러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덜미가 따가웠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올라왔습니다. 실제 데이터였어요. 한국방산 수출 세계 5위, 전 세계 시장 점유율 4.5%, 조선업 수주량 세계 1위, 반도체 메모리 시장 점유율 70%. 숫자들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독일에서 접속한 한스 밀러가 음성으로 질문했어요. 교수님, 이 그래프 방향이 반대인 것 같은데요? 그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온라인 참석자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음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당시 분석 모델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중점을 뒀습니다. 제 말이 떨렸어요. 북한 핵 위협, 중국 의존도, 일본 갈등을 변수로 했죠. 프랑스에서 접속한 분석가가 채팅으로 댓글을 남겼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네요. 위기가 클수록 한국이 더 성장했어요. 다른 참석자들이 그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파커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사례입니다. 화면에 타임라인이 나타났어요. 2019년 7월 규제 시작, 2020년 8월 국산화 완료. 불과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음성 버튼을 눌렀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기술 개발에는 최소 3년이 필요하거든요. 이탈리아에서 접속한 분석가가 웃으며 음성으로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1년이면 충분했나 보죠. 채팅창에 웃음 이모티콘들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소외감을 느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올라왔습니다. 결론 기존 예측 모델의 한계라는 제목이었어요. 파커가 저를 직접 언급하며 말했습니다. 코언 박사님의 연구는 서구적 관점에서 분석한 거였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접속을 끊었어요. 노트북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호텔방의 고요함 속에서 제 예측과 현실이 완전히 엇갈린 두 개의 선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챕터 5. 다음 날 오전, 브뤼셀 왕립도서관에 갔습니다. 조용한 열람실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검색창에 코리어 히스토리컬 리질리언스를 입력했습니다. 제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검색 결과가 나타났어요. 한국사계관이라는 논문이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목차를 훑어보다가 한 단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3.1운동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논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일제강점기 2,800만 인구 중 200만 명이 참여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제 손이 마우스에서 멈췄어요. 인구의 10%라고요?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1919년 3월 1일부터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이었어요.
전국 218개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조직도 없이, 지시도 없이 말이죠. 제가 계산해봤어요. 당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218개 지역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분명했어요. 다른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마치 퍼스트 무브먼트 스케일이라고 입력했어요. 영문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역사학자 프랭크 볼드윈의 연구였어요. 그의 분석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민중 봉기는 세계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볼드윈의 문장이었어요. 그는 프랑스 대혁명과 비교했습니다. 프랑스는 파리에서 시작해 지방으로 퍼졌지만 한국은 전국에서 동시에 터졌다고 했어요. 제가 더 파고들었습니다. 참여자 구성을 보니 더 놀라웠어요. 학생, 농민, 상인, 종교인. 모든 계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이도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했어요. 일본 경찰의 기록도 찾았습니다. 당시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보고서였어요. 예상하지 못한 저항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시계를 봤어요. 벌써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도서관 창밖으로 브뤼셀의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관심은 100년 전 한국에 꽂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열었어요. 당시 일본 신문 기사들이었습니다. 조선 전토가 들끓고 있다는 헤드라인이 보였어요. 일본 언론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노트에 숫자를 적었어요. 200만 명 참여, 218개 지역, 3개월 지속. 어떤 조직이나 리더십 없이 이런 규모가 가능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현대 정치학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참여자들의 증언록을 찾았습니다. 충청도 농민의 기록이 눈에 들어왔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한 문장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브뤼셀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이 평온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100년 전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던 거죠. 다시 자리로 돌아와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컬렉티브 액션 위사우트 오거너제이션이라고 입력했어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실제로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이 현재 한국을 이해하는 열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챕터 6. 도서관에서 더 깊이 파고들던 중 한 이름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유관순이라는 17세 소녀였어요. 클릭해서 자료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어린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기본 정보를 읽어봤어요. 1902년생, 이화학당 학생.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서대문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겨우 18세의 나이였어요. 더 자세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고향 천안에서 벌인 아운의 만세운동 자료였어요. 수천 명이 모였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17세 소녀가 이런 규모를 조직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일본 경찰 조서를 발견했습니다. 체포 당시 신문 기록이었어요. 제 손이 마우스 스크롤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녀의 대답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독립운동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같은 일을 하겠느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했어요. 17세 소녀의 답변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감옥에서의 기록을 더 찾아봤어요. 고문을 받으면서도 전향서를 쓰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본인 간수들도 그녀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녀가 한 말이었어요. 내 죽음으로 조선이 독립된다면 기꺼이 죽겠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17세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서관 창밖으로 브뤼셀의 평화로운 오후가 보였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100년 전 서대문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다른 자료를 찾아봤어요. 당시 감옥 상황을 기록한 문서였습니다. 유관순은 고문으로 인해 몸이 망가진 상태였다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이 소녀에게 포기라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생존 본능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유관순의 마지막 기록을 읽었습니다. 1920년 9월 28일, 감옥에서 사망.
사인은 고문 후유증이었어요. 죽기 직전까지 독립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노트에 적었어요. 17세, 고문, 끝까지 불복. 이 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현대 심리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정신력이었어요.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기록도 찾아봤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끝까지 신념을 지킨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제가 전율을 느꼈어요. 이것이 현재 한국을 이해하는 열쇠였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목표를 우선시하는 DNA가 있었던 거예요. 위기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정신이 세대를 거쳐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유관순의 마지막 사진을 다시 봤어요. 17세 소녀의 눈빛에서 현재 한국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앞에서 1년 만에 국산화를 이룬 그 정신력 말이죠. 호텔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유관순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어요. 검색창에 저펜 엑스포트 리스트릭션즈 코리어 2019를 입력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기사가 나타났어요. 일본, 한국 수출 규제 발표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2019년 7월 4일이었어요. 반도체 핵심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없이는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했어요. 일본이 전 세계 공급량의 9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의 전망을 찾았어요. 한국 반도체 산업 붕괴 불가피라는 분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락했다는 기록도 나왔어요. 저도 당시 이 사건을 지켜봤었습니다. 제 분석으로는 한국이 최소 5년은 고전할 것으로 예상했었어요. 기술 개발에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20년 8월 기사를 찾았어요. 한국, 반도체 소재 국산화 완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불과 13개월 만의 일이었어요.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SK머티리얼즈가 불화수소 양산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동진세미캠은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했고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폴리이미드를 국산화했습니다. 제가 시간표를 만들어 봤어요. 2019년 7월 규제 시작, 같은 해 9월 국산화 프로젝트 착수, 2020년 3월 첫 번째 성과, 8월 완전 국산화. 믿기 어려운 속도였습니다. 일본 언론의 반응도 찾아봤어요. 예상보다 빠른 한국의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일본도 이런 속도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투자 규모를 확인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총 7조 원을 투입했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하지만 돈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술 개발 속도가 이론적 한계를 뛰어넘었거든요. 기업들의 움직임을 분석해봤습니다. 경쟁사들이 기술을 공유했다는 기록이 놀라웠어요. 평소 같으면 기업 비밀인데 위기 상황에서는 달랐습니다. 연구진들의 증언도 찾았어요. 하루 18시간씩 일했다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주말도 없이 1년간 매달렸다는 말도 나왔어요. 개인의 살보다 국가 과제를 우선시한 거였습니다. 제가 100년 전 유관순의 기록과 비교해봤어요. 같은 패턴이 보였습니다. 위기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정신,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태도. 시대는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어요. 다른 사례들도 찾아봤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마스크 대량 생산, 백신 개발, K방역 시스템. 모든 것이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위기 집결 몰입 돌파. 한국만의 독특한 패턴이 보였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위기가 분열을 가져오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결속을 만들어냈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보였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성장 동력으로 바꾸는 비밀을 찾은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최신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반도체 소재 자립도는 95%를 넘어섰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일본 의존도는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완전한 역전이었어요. 한 달 후, 워싱턴 조지타운 대학교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국제정치학과 대학원생 35명이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한국 사례 재분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칠판 앞에 선이 긴장이 되었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었어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12년간 저는 한국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켜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제가 12년 전 만든 그래프였습니다. 이 예측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합니다. 일본 학생 요시다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서구적 관점으로만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제 대답이 강의실에 울렸어요. 우리는 위기가 분열을 가져온다고 배웠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위기가 결속을 만듭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3.1운동 사진이 나타났어요. 1919년 인구의 10%가 참여한 만세운동입니다. 학생들의 눈이 화면에 집중되었어요. 유관순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17세 소녀가 고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것이 한국 정신의 원형입니다. 독일 학생 한나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 이야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현재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무기로 썼을 때 한국은 1년 만에 국산화했어요.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기업들이 경쟁을 멈추고 기술을 공유했거든요. 연구진들이 개인 시간을 포기하고 매달렸고요. 프랑스 학생 마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특별한 민족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 질문이 핵심이었습니다. 민족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수천 년간 강대국에 둘러싸여 살면서 만들어진 생존 방식이에요. 위기를 만나면 뭉치고 뭉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현재 한국의 수치들이 나타났어요. 방산 수출 5위, 조선업 1위, 반도체 메모리 70% 점유율. 이 모든 것이 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칠판 앞으로 걸어갔어요. 우리가 배운 지정학 이론을 다시 써야 합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압박이 항상 쇠퇴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한국은 예외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힘을 얻었어요. 새로운 공식입니다. 위기를 성장으로 바꾸는 모델이에요.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일어섰습니다. 전체가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이해한다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는 것이었어요. 약자가 강자가 되는 방법, 위기가 기회가 되는 순간을 목격한 거였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학생들이 여전히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한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에 닿았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모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로 다음에도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추파였습니다.